이미 우리의 행복에 대한 사고 회로는 다 망가졌단 말이야. 우리의 사고 회로로는 답이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로 도출이 안 돼. 그러면 니네가 망가졌어라고 욕하기 전에 그 망가진 회로를 고쳐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출산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가정부들이 우르르 한국으로 입국하는 장면이었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올해 초부터인가 이제 서울시에서 아이돌봄 대책이라고 해서 월 119만 원 정도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출산율 대책으로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9월부터 실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일주일 있다부터 시행을 할 텐데, 해서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죠. 당연히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사업이니까 신상에 대한 거나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출산율에 정말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우린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필리핀 가정부를 어디서 많이 신청했냐를 보니까 필리핀 이모님이죠. 지역별로 이제 선정 결과가 딱 나왔는데,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제일 많았고, 시에서는 사실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산부를 우선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까놓고 보면 제일 잘 사는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기가 못 산다고 할 순 없죠. 아무튼 그래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의아하긴 한 거죠. 이게 정말 출산율을 올려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정부를 쓰는데 그냥 싸게 쓸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인가? 딜레마인 거예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격이 시간제 4시간, 6시간 아니면 종일제 8시간인데, 종일제 8시간이면 238만 원이고 4시간 정도라면 119만 원이라고요. 아이를 돌보는 가정부를 풀타임 8시간을 쓰고 월로 238만 원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이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2023년 평균 임금이 355만 원이에요. 맞벌이를 한다라고 치면 그냥 곱하기 2를 때려버리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계산이긴 하지만, 보통 아이를 낳고 하면 좋은 직장이면 육아휴직이 될 거고, 아니면 사실상 외벌이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 한 달에 240만 원을 가정부에 지출할 수 있는 가정에 가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대책의 유의미한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다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8세 이하를 자녀둔 서울시 공무원이 이제 주 4일 출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재택으로 선택해서 출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오케이. 좋아요. 이게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단체들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충남도청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지금 할까 말까 막 그러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조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걱정이 있죠. 이 채널A 뉴스 댓글인데,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요. 당연히 좋아하죠. 우리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선의 싸움이 아닌 거야. 결국 여러 입장을 잘 포용하면서 가는 게 성공적인 정책인 건데, 여기에 대해 걱정하는 거는 누구냐 하면 앞으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직 아이는커녕 결혼도 아직은 좀 먼 일인 사회초년생들, 청년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빈 공백. 8살 이하 자녀를 가진 사람이면 한 명이 아닐 텐데, 그 공백을 이제 누가 메꾸느냐. 비록 재택근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재택근무는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공백을 누군가 메꿔줄 텐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신규 공무원들은 더 그만둘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논조의 댓글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가요. 필리핀 가정부를 들여오고 주 4일 하고, 그리고 각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이 낳으면 돈을 주는 데도 있고, 이제 시골은 더 많이 준다고 해요. 화천이나 이런 데들은 진짜 더 많이 준다고 해요. 모든 정책은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찬성하는 정책은 없어요. 왜냐면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 대책이라는 거는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한쪽 입장에서만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죠. 최근은 아니지만 한 2, 3년 전에 저도 겪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굉장히 사람이 적은 부서예요. 그리고 한 명이 빠지면 무조건 그 자리는 공백이야. 그래서 사실 나쁜 거죠. 나쁜 건데 암묵적으로 육아휴직을 잘 안 쓰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누군가 쓰셨어요. 그 룰을 깨고 썼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죠. 왜냐면 누군가는 갑자기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자리를 바꾸고 해야 돼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란 거를 알아요. 그게 맞아.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지점은 이건 거야. 한 명이라도 비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벌어지는 부서인 거를 알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육아휴직을 내버리니까, 아, 이럴 거면 우리 부서를 그냥 오지 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주 4일 출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제도는 좋지만 이거에 대해 피해받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누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말에 되게 공감이 가요. 일단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도 하는 게 맞긴 하다. 반대 드라이브가 들어오더라도 진짜로 신념이 있다면 드라이브를 걸고 갈 거면 가는 게 맞아요. 갈 거면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대책은 굉장히 지엽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대책이에요. 출산율이 낮아? 그러면 아기를 키우기 편하게 해줘야겠다. 여기에 집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제도들을 다 도입을 해줘도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일까? 이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지. 다들 알아요. 아닐 텐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텐데. 군인들이랑 자주 만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이거 통계로 나온 게 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통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체감상 직군으로 따져봤을 때 나이대에 비해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직군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체감이에요. 제 체감이에요. 뭐 30대 초반인데도 애 둘이고 30대 중반이면 애 둘인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 군인들 처우도 안 좋다는 말도 많고 일도 빡세고 한데 아이를 잘 낳아. 군인들은 이동도 잦고 야근도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 집을 줘. 비록 관사도 말 많죠. 뭐 막상 들어가 보면 너무 좁고 벌레 나오고 안 좋고 뭐 이런 말도 많아요. 근데 집을 줘. 이게 저는 정말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군인을 계속하면 반드시 어떻게 어찌 됐든 비록 임지가 옮겨졌을 때 관사를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좀 꼬일 수도 있어, 관사가. 그리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딱 하나 약속되는 건 주긴 준다는 거야. 어찌 됐든 반드시 관사를 주긴 준다는 거야. 그리고 한 번 관사를 받으면 그 다음 관사가 안 나왔을 때 그 전 관사에서 그래도 몇 개월을 뻐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이 해결이 되기는 된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기사가 있는데 인천 17사단에서 어떤 32세 군인 아빠가 뭐 6남매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17사단 부대원들의 지난해 평균 출산율은 1.54명이었다라고 올해 5월 5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기사 하나만으로 군인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다가 수치적으로 딱 정량화된 건 아니지만 근데 군인들이 아기를 진짜 많이 낳아요. OECD 출산율이 어떤가 하고 봤는데 다 떨어지고 있긴 해요. 2016년부터 23년으로 봤을 때 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무위키에 있는 표로는 없어요. 늘고 있는 국가는. 다 줄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 드라마틱하고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2016년에 1.17이었는데 2023년이 0.72였어. 0.72야. 대한민국은 1.17에서 0.72로 0.45가 떨어졌어. 0.45가. 근데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튀르키예 있구나. 2.11에서 1.5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여기는 정세가 진짜 말이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일단은 일단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다. 근데 군인들은 애를 그래도 좀 꽤 낳는다. 이거에 대해 고요한 식당은 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군인들은 집 빼고는 애를 많이 낳을 이유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임지를 너무 많이 옮겨. 강제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애들 크면 한 곳 정착해서 주말 부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일도 근로시간 너무 길어요. 야근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보통은 외벌이야.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논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발전할수록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모든 곳이.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늘 지혜롭느냐에 대해서는 아니죠. 인간의 선택은 늘 자유롭지만 지혜롭진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롭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 목매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거를 자주 놓치기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그게 심해요. 사실상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 안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이제는 10억, 20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서울을 꿈꿔요. 적어도 1,000,000명은 서울을 꿈꿔요. 청년들의 대부분은 서울을 꿈꿔요. 서울을 꿈꾸는 순간 모든 건 무너져요. 서울의 집값을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은 굉장히 초라해져요. 선택할 수가 없어. 자유롭게 선택해서 서울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정작 거기서 선택권은 제한돼요. 살 수 없어.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우선적인 시대잖아요. 뭐 옛날이 아니잖아. 뭐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돼. 이딴 소리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자기 인생이 일단 우선이란 말이야. 내가 행복해져야 돼. 근데 서울을 생각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서울에서 괜찮은 재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돼. 그 여유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서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냐? 그게 아닌 거죠. 서울의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다른 지방의 집값들도 괜찮은 지역들은 꽤나 비싸요. 다 비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마인드 속에서 20, 30대의 마인드 속에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만 행복하기도 벅차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번 걸로 아이까지 낳았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일단은 부부가 행복해야지 그 다음을 꿈꾸는 건데 굳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 리스크까지 감당할 만큼 마음의 여유들이 다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삶이 더 안정적이고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벅차다라는 딩크족들도 많아지고 결혼도 이제 벅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아니면 누굴 만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 대책이라는 것을 파면 팔수록 근본적인 거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일단은 한 번은 서울 집값을 한번 치고 가는 거고 서울 집값을 치면 이제 지방 주요 대도심의 집값을 한번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맘 편하게 이제 제3자의 소리는 쉽잖아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럼 서울 살지 말고 적당한 지방에서 일자리 구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자기의 연고지를 옮기고 지역을 옮기라고 강요하는 건 폭력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세상이 한번 깨지는 일이에요.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애를 낳기 위해서 부부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 그럴 순 없지. 이미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고 다른 주요 대도심에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른 진짜 평생 듣도 보지도 못한 지방으로 이사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없잖아.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본이 적잖아. 그러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거죠.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냥 진짜 드라이하게 말했을 땐 개발도상국일 때는 아이가 포텐셜이 있는 일꾼이 돼요. 이렇게 표현하기 정말 싫은데 SCB를 뽑는 거야. 아니면 복권을 뽑는 거지. 이 아이는 가능성이야.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되고 국가적 시스템이 자리 잡힐수록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게 빡 정해져 버리는 거야. 아이에 대한 기대값보다 아이에 대한 소모값이 더 커져.
이거는 선진국일수록 당연해. 다 그래. 다 그래서 출산율이 다 낮아지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더 낮아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다른 나라보다 더 아이에 대한 기대값보다 소모값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지. 그럼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값은 뭐냐?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가정에서 오는 행복감, 안정감, 이 자체, 인간으로서의 책임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이에 대한 기대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낮아질 정도로 가정에 대한 가치가 깨어져 버렸고, 가정에 대한 가치가 깨어졌다는 거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행복에 대한 가치가 깨어져 버렸고, 남들보다 잘 살거나 남들만큼 잘 살거나,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는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 경쟁에서 마이너스 요소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살 수는 있어요. 다 어떻게든 살 수는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남들만큼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대부분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 대책이 주 4일이든 뭐 필리핀 가정부를 데리고 오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는 게, 아이에 대한 기대값이 소모값을 이제는 넘어가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비등비등은 하거나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정도로 비율은 맞춰줘야 되는데, 저러한 대책들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기대값을 높여주진 않을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절망적인 거야. 좀 흥분을 했네요. 평소에도 관심이 많던 주제라서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뭐 제가 어떻게 냅니까? 나도 못 내지. 이걸 어떻게 내요? 구체적인 대책을. 아니야. 망하진 않았을 텐데. 힘들어. 쉽지 않아. 국가적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주옥된 건 맞죠. 확실하죠. 주옥된 게 확실해요. 0.7? 이걸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가 있느냐?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역사는 없어. 끼케 0.1, 0.2 정도는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면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임시적인 대책, 8세 이하 뭐 주사일 출근, 필리핀 가정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하락의 속도를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거지, 이것이 하락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지. 절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대책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순간, 아까 말했죠. 정책은 분명히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순간 기득권이 피해를 봐요. 분명하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기득권이 피해를 봐요. 집값을 건드려야 돼요. 결국에는 부동산을 건드려야 돼요. 근데 건드릴 수 없어요. 또 부동산을 건드린다고 모든 게 잘 될 거냐? 또 그것도 아니야. 부동산을 통해서 이미 들어오는 세수나 이런 게 너무 많아.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야. 근데 안 떨어지면 더 문제야. 엄청난 딜레마인 거죠. 그나마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냥 했었어야 된다라는 건 수도 이전. 이거밖에 생각은 안 나요. 수도 이전을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오면 올수록 그때라도 수도 이전을 했었어야 됐는데. 작은 나라의 서울에 너무 과밀화되니까 더 가속화돼 버린 것 같기는 하다. 이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영상에서 답은 없어요. 본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더 들 뿐이에요. 여러 가지 대책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드라이브를 걸 거면 그냥 걸어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욕 먹더라도 걸어. 그냥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질 것 같더라도 걸고, 시장 다음에 안 될 것 같더라도 걸어. 할 거면 좀 밀고 가요. 그리고 밀고 갈 때 좀 제발 우리나라도 좀, 너무 스피치의 힘을 무시하는데 국회의원들 스피치 좀 멋있게 좀 해봐요, 이거.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지지연설에서 정말 멋있는 스피치를 했는데 희망을 얘기했거든요, 희망을. 근데 대책 없는 희망이지만 정말 답도 없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거든요. 근데 그러한 희망을 가질 만한 정치인이 없어. 또 정치 문제로 가는데 뭐 그만합시다, 이거는. 아무튼 전 지방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에 가면 가정을 이루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살 기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지방에다 가라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지방으로 갈 만한 정책적인 이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설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국민과의 설득이잖아, 이거요.
이미 우리의 행복에 대한 사고 회로는 다 망가졌단 말이야. 우리의 사고 회로로는 답이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로 도출이 안 돼. 그러면 니네가 망가졌어라고 욕하기 전에 그 망가진 회로를 고쳐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정치인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정치인이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통찰을 팔진 못했고 고민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뭐 댓글에 얘기해 보시고,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